네, 이번 주는 제4회 구조론 열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사 몇 가지 몇 곡지 읽어보면 홍준표 1년 6개월 실형 별 관심 없고 스킵. 또 이제 추미애 무개념 발언 전두환 방문하겠다. 이것도 별로 관심 없는 주제야. 그냥 지나가. 네. 별 할 얘기 없어. 재미없어요. 그냥 홍준표는 제정신이 아니다. 미친 거다. 홍씨 집안을 망신시켰다. 홍씨 가문의 수치다. 홍경래 장군이 울고 있다. 추미애 건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도 이게 그 민주당이란 최고위원회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번복이 될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들 여기는데요, 일부는. 근데 뭐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추미애가 실수를 해서 말이 많았는데 독단적으로 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이게 아직 이 정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 기초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추미애도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추미애 참모들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취소한 게 다행이고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이거 저 김종인 체제였으면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 최고위원회라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 저지가 됐다는 거 그래도 이제 드디어 좀 민주당이 약간 체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시각이 있어요. 이 워낙 그 의원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제 발뺄 수단으로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밀어붙일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어. 진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미리 그 최고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이야기해야지. 그렇죠. 자기 그냥 자기 생각으로 불쑥하는 게 있어. 김종인이 이상한 얘기 했는 것 같아. 김종인을 저번에 만나서 이런 충고를 들은 거야. 전직 대통령부터 찾아뵈라. 너무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호남 사람들이 이 트집 잡으려고 뭔가 딱 째려보고 있는데 딱 그 트집 잡히기 좋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추미애는 대선 후보가 아니니까 지나가고 네. 나가리가. 이 정치 이슈는 이 정도로 하고 첫 번째 주제 구글 아라폰의 실패. 이거 몇 년 전에 구글 아라폰 한다고 막 떠들어서 이거 원래 안 되는 거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하셨죠. 한두 번 언급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제일 만만한 거야. 이건 내가 예견해서 100% 맞추는 거야. 이거 진짜 잘 맞추셨어요. 프로야구 이런 건 안 맞아. 프로는 확률이 좀 낮더라고요. 그건 좀 이런 거는 맞아. 그렇죠. 이런 게 왜 맞냐면 원래 구조론적으로는 어떤 한 단계를 건너뛸 때마다 한 5배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불안 요소,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구조를 모르면 이런 거를 간과하게 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직관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반박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이런 게 이 선전용 홍보용으로 굉장히 잘 먹혀. 그렇죠. 이 조립식 스마트폰을 만든다면 사람 다 이해하고 납득하거든. 조립식 컴퓨터 옛날에 다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립식 스마트폰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또 부품도 재활용한다고 하니까 이제 환경 보호에도 도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조립식 이거 나발이고 인도는 뭐 2만 원짜리 스마트폰도 있어. 2만 원짜리 스마트폰도 있는데 그렇죠. 뭐 만 원짜리도 있다 그러니까 7천 원짜리도 들은 적 있어. 7천 원짜리 스마트폰이 나오는 판에 무슨 그러니까. 조립식이냐고. 그것도 조립식이 전혀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가로 만들면 돼요. 근데 고가 조립식 스마트폰이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근데 아주 그 등산을 한다거나 우주 비행사용 수중에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극지라든가 유명인을 내세워서 첨단 이미지를 광고하기 위해서 우리 스마트폰은 북극에서도 된다 막 이런 소리를 하기 위해서 하면 조금 돼. 고가 한 30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근데 무슨 저가로 조립식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조립식 이 컴퓨터는 그때 컴퓨터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은 사실은 이게 안에 아무 부품이 없다고. 그냥 그 하드웨어는 없고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야. 그렇죠. 하드웨어는 그냥 라디오 가격만 쳐주면 돼. 맞네. 이제 라디오로 떨어졌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파는 건데 무슨 이 조립식이냐고. 소프트웨어를 조립할 수 있냐고. 소프트웨어를 막 조립해서 한다면 그건 조금 말이 돼.
근데 하드웨어를 조립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음. 그래서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엉뚱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하이퍼루퍼 하이퍼루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네. 반박하기 어려워. 음. 이번에 중국에서 그 뭐 2층 공중버스 버스. 그것도 당장 반박하기 어려워. 그쵸. 근데 그거 원래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왠지 될 것 같거든. 열심히 하면 돼. 스티브 잡스가 하면 돼. 근데 중국인이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맘만 먹으면 제트기 만들 수 있고 인공위성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천재들 거기 다 투입해야 돼. 근데 김정은은 그걸 하고 있어. 북한의 모든 천재를 거기 투입한 거야. 대포동 미사일. 그래서 되는데 한국은 천재들이 딴 거 하고 있지. 삼성에서 딴 거 하고 있지. 그거 하냐고.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우리나라 천재들은 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치고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면 조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에너지난을 해결 안 하는 게 미국이 총력을 기울이면 되는데 미국 놈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다. 이런 설이 있죠. 그렇죠. 이제 핵융합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인류의 모든 천재가 다 달라붙으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할 스케일 큰 사람이 없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 뭐 일론 머스크도 그런데 딱 보면 그 인맥 장사예요. 그렇죠. 이건희의 능력 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희는 왜 인맥이 있냐? 돈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손이는 왜 인맥이 없냐? 돈질을 안 해. 맞네. 왜 돈질을 안 하냐? CEO가 없어. 왜 CEO가 없냐? CEO가 미쳐야 돼. 제정신이 아니라 해야 돼. 그 사이코패스라는 설이 있어요. 이건희 사이코패스 설. 제정신이 아닌 CEO가 미친 듯이 돈질을 하면 세계 최고의 천재들을 주워 모을 수 있다. 앨런 머스크도 좀 미치지 않았나요? 그런 놈이 성공한다니까. 손정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그 인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인맥이 생겨요. 근데 돈이 있는데도 인맥이 없는 놈은 양아치고 돈이 있는데 인맥도 있으면 그 사람이 신사야. 신사. 손정희는 좀 신사다. 그렇다 그렇게 봐야죠. 그 중국의 뭐 그 뭐야 요즘 뜨는 거 마윈. 그치 그런 사람도 조금 신사라고 봐야 돼. 알리바바 이런 거 뭐 중국에 성공하는 그 최근 CEO들도 조금 뭔가 양아치는 아니다. 교양이. 이명박 이런 인간은 아니야. 그런 인간은 안 돼. 그래서 조금 신사이고 돈이 많고 돈질을 할 줄 알면 고급 정보를 얻어요. 고급 인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이 앨런 머스크다. 앨런 머스크는 원래 자기 인맥이 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양반은 세계의 천재들을 끌어모을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천재 수집을 한 거야. 그런데 그게 먹혔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한두 번은 되는데 세 번, 네 번 안 돼요. 왜냐면 이미 그 천재들이 다 그거 했어. 이제 바닥 났어. 그러니까 왜 제2의 스티브 잡스가 잘 안 나타나냐면 스티브 잡스가 천재를 다 가져가 버렸어. 없어. 왜 삼성은 되는데 LG가 안 되냐? 삼성이 다 데려갔어. 삼성이 이미 다 쓸어갔는데 LG가 왜 우리는 안 될까? 그거 당연히 안 되지. 다 쓸어갔는데. 그거 너무나 단순한 거야. 좀 갈구면 안 될까? 이놈이 되면 저놈은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해보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스마트폰 아이디어는 50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잡스가 이걸 성공했다는 거는 이게 50년에 한 번 정도 되는 아이디어라는 거지. 내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대구에 있는 경북학생과학관에 가보니까 이미 그 뭐야 화상전화를 하고 있더라고. 예? 동료님. 그러니까 그게 74년인가 그런데 네. 그때 이미 화상전화가 있었어. 그때 있었다고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게 아니고 기계 장치를 보여줬어. 오. 1층에서 하고 3층이 화상전화를 전화를 했어. 얼굴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서울 명륜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대구에 있는 대구 학생과학관. 지구도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화상전화 이론은 이 에디선 때부터 있었어. 아, 그렇죠. 이제 이론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스마트폰에 넣어서 하는 거는 어렵지.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유선 화상전화. 그러니까 근데 유선 화상전화를 아무도 안 쓰잖아. 네, 안 쓰죠. 번거롭죠. 그 스마트폰 화상전화 잘 안 써. 네. 집에 아기 있는 사람 써. 아기한테 막 아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얼굴에 쓰는 건 뭐지? 그 VR. 그것도 잘 안 돼. 왜냐하면 번거로워서. 그러니까 화상전화도 안 하는 놈이 그걸 하겠냐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야한 건 돼. 됩니다.
아예 그때 그 새로운 기술 있잖아요. 그 화상 전화로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네. 그 인간들이 원래 그 복잡한 건 안 돼요. 그래서 점점점 복잡한 걸 하는 게 인간들이 그 중독됐기 때문인데 왜 인간이 컴퓨터라는 복잡한 걸 했냐? 원래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퍼스널 컴퓨터 이거 원래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잡스는 왜 됐냐? 게임 때문에 게임. 인간이 원래 컴퓨터로 죽어보자고 안 하는데 컴퓨터 우리 대학에 있고 연구소에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컴퓨터가 나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천재 김웅룡은 연필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 컴퓨터가 이미 있는데 그 멍청한 인간 아주 나사에 가서 그 나사를 컴퓨터 놔두고 뭐 하고 있었냐고. 그때 이미 컴퓨터 다 있었어요. 근데 인간들이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잡스가 게임을 한다는 것은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지.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게임이 없었다면 그 보드 게임이 없었다면 아예 인간들이 컴퓨터를 아직도 대학 연구소에만 갖다 놓고 개인이 컴퓨터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익숙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잡스는 그걸 천재적인 능력으로 해냈고 또 스마트폰도 안 되는 건데 불가능을 해냈다는 거지. 그럼 일론 머스크가 또 뭐 한다면 그 양반이 과연 잡스급 천재냐? 그건 그렇다 해도 내가 힘들어. 그 인간이 원래 이 스마트폰도 잘 안 되는 건데 이걸 성공시켰다는 것은 인류의 위대한 진보고 이런 위대한 진보가 자꾸 일어나면 안 돼. 가끔 한 번씩 진보해야 된다고. 매년 진보하면 이건 현기증 나. 그래서 이 손정희의 경영 수완이라든가 일론 머스크의 경영 수완은 가끔 되는 것이다. 근데 확률적으로 한 번 됐으니까 두 번째는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이미 그 테슬라라든가 뭐 저번에 미국에서 태양 전지판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솔라시티인가? 솔라시티. 그것도 뭐 테슬라. 여러 가지 했어 일론 머스크가. 근데 그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의 확률로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번 꼬로박힐 그 상황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계속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무슨 우주 개발이야. 참. 근데 이 보통 보면 이런 사람을 이제 막 찬양하고 계속 성공할 것이다고 하는 부음이 있어요. 그런 정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거예요. 박근혜가 꼴 보기 싫으니까 김재동을 막 박수쳐서 박근혜에 대한 대항마로 띄워보자. 그래서 이건희가 꼴 보기 싫으니까 잡스를 띄워보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띄워서 그 우리나라의 꼴 보기 싫은 이명박을 비웃어주자 이런 거지. 그 너무 거기에 빠져서 빠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빠가 잘 돼. 김성근 빠, 뭐 잠수 빠, 일론 머스크 빠, 뭐 왜 자꾸 빠가 되냐고. 그 빠짓 좀 하지 맙시다. 김동열 빠는 환영합니다. 하지 맙시다. 황빠 이런 거 안 좋아. 로빠도 이제 그만하고 동빠로 갈아타. 동빠 이거 괜찮아. 동빠. 동률빠. 그래서 동빠 빼놓고 다 치워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첫째 허풍을 세게 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요. 그다음에 명성을 얻어서 세계적인 유명인사를 만나. 그리고 유명인사와 대화를 하다 보면 고급 정보를 얻어. 고급 정보를 얻으면 떼돈을 벌어. 그래서 또 유명인사를 찾아다녀. 근데 두 번째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또 그 빌 게이츠하고 또 유명인을 많이 만났어요. 뭐 그렇죠. 조지 소로스인가 뭐 이런 사람도 만나고 그때 에디터 플러도 주변에서 이래 돌아다니면서 이 어깨 너머로 본 사람 다 돈 벌었어. 그때 이건희하고 그런 양반들이 그때 분위기를 읽은 거야. 이제 이쪽으로 가는구나. 김대중 대통령이 막 투자하니까 이제 뒤로 갈아타야 되는구나. 이렇게 눈치를 끌고 이건희 같은 사람도 돈을 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유명인을 따라다니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유명인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김 카다시안이다. 그 양반도 그 누구지 그 힐턴 페리스 힐턴 따라다니다가 돈 벌었다. 야한 비디오 터뜨려서 돈을 버는 거예요. 다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진짜 사이코를 따라다니거나 진짜 천재를 따라다니면 돈이 생겨. 그렇죠. 근데 따라다녀도 돈을 못 번 사람은 자기 능력이 없는 거야. 대충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이 확률로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항상 100% 성공하는 게 아니고 확률을 항상 봐야 되는데 우리는 스티브 잡스 한 10가지 투자해서 시도해서 한 가지 성공하면 그 한 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 9개 실패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한 개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쉬워져요.
그 다음부터 그저 먹기로 쉬워. 그러니까 1위가 되기 어려운 거야. 딱 1위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재벌들은 땅지고 헤엄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재벌이 다 망하는 거죠.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쉬운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쉬운 구조로 만들어가면 최근에 한진그룹처럼 그 조씨 가문이 그 대한항공 때 땅콩 지수로 다 보여줬잖아. 수준이 얼마나 또라이인지. IQ가 거의 20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이 하고 해운을 하고 있으니까 망하지 한진해운이. 왜 그러냐면 어느 분야든 1위가 딱 되는 순간 사업이 땅 짓고 헤엄치기로 쉬우니까 그때부터 생각이라는 걸 아는 거야. 뇌를 정지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잡스는 그래도 이제 또 실패하고 일어서고 이런 게 특이한 인간이고 대부분 한 번 딱 성공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빌 게이츠도 뭐 한 거 없잖아. 빌 게이츠야말로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지. 그래서 한 번 딱 성공하면 그때부터 이 뒷배가 탁탁 붙기 시작해서 사업이 너무 잘 풀리는 거야. 그래서 마케터 김영석님도 아 요즘 사업 잘 된다고 막 그러는데 진짜인지 몰라. 그냥 뭐 하여튼 페이북에 보니까 아 요즘 뭐 너무 잘 돼 그러고 막 하여튼 자기 자랑을 막 해놨더라고. 근데 하여튼 1위가 되면 그때부터 쉬워요. 그래서 아 저 양반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하는 대로 다 성공하는 건 이게 거짓말이고 1위가 되었기 때문에 쉽다. 근데 새로운 1위가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1위가 돼서 그 후방 효과를 노리는 게 굉장히 쉬워.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게 일론 머스크처럼 이 무슨 우주로 간다 그러고 막 하이퍼루프를 한다 그러고 이거는 너무나 새로운 분야라고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럼 자기 자동차만 열심히 만들어서 그렇죠. 한 분야를 그냥 계속 밀어붙여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양반 보좌관이었다면 지금 당신은 미쳤습니다 하고 정신과 검증을 좀 받아봐야 된다. 정신과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된다. 누가 좀 말려줘야 돼. 그렇죠. 나 좀 말려줘 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명성이 사람을 잡는다. 자기 명성에 홀리지 말자. 정치인들 하는 걸 보면 한번 명성을 얻으면 계속 그쪽으로 가요. 우병우라든가 이 후진 기억 없어. 뒤로 못 가는 거야. 그냥 계속 전진하다가 결국 죽어. 그래서 최근 오늘 뭐 하일성 씨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할 줄 알고 계속 그러면 을지문덕한테 당해. 그래서 이 명성으로 자기 능력을 위조하는 사람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뭐 이희진인가 주가 조작하는 그 양반 또 일단 외제차를 사들여서 명성을 얻고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명성을 계속 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누구냐? 안철수지. 하는 짓이 딱 그런 거 아니야. 저 안철수 안 까기로 하잖아. 까는 게 아니고 밟아주는 거야. 안 맞아. 안철수를 안 맞아. 그래서 안철수를 까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안철수가 하는 짓이 이 유명한 이진급 사기꾼들을 하고 하는 방법과 똑같다는 거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명성을 얻은 다음에 그걸 나쁜 쪽에 이용하면 나중에 리스크가 따른다. 이 정도로 두 번째 주제 원래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로 합쳐서 이야기했어요. 아랍포는 실패. 원래 한 단계를 건너뛸 때는 5가지 단계가 있어서 구조를 건드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이 전혀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게로 구조론한테 물어보면 된다. 두 번째 주제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명성 장사이기 때문에 실력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을 천재적인 기업가로 숭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천재적인 감각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감각을 과신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고를 쳐요. 네. 옆에 잡스도 감각은 있는데 능력이 없잖아. 잡스요? 그렇죠. 그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 능력은 주변 사람한테 주변 사람의 능력을 뽑아 먹는 게 능력이지. 워즈니악 능력을 뽑아 먹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능력을 뽑아 먹는 게 잡스의 능력이다. 근데 잡스한테 있는 거는 본능적인 이거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정조임금의 환상.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완벽한 임금이란 정조에 대한 환상은 후대에 왜곡된 허상이다. 노대환 교수가 규장각, 장룡령 등 고민 없이 전승하면서 정조임금을 신화화하고 있다. 이건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정조 비판론하고 맥이 따라 일치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 우리나라가 이 고려 시대부터 연속적으로 역사를 봐야 돼요. 쭉 이어져 왔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만주족, 몽고족 이걸 다른 종족이라 생각하는데 같은 종족이에요. 그렇죠.
누르하치 가문이 이제 몽고하고 그 몽고의 그 오랑캐라는 집안이 있어요. 오랑카이족인데 오랑카이족을 이제 중국에서 오랑캐라고 하니까 우리도 오랑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오랑캐가 원래는 몽고의 오랑카이족이에요. 그게 아마 징기스칸이 그 자기 동생 카사르 쪽한테 이 보통 뭐 몽고의 동쪽 우리나라 쪽은 형제들한테 징기스칸이 나눠줬고 서쪽 그러니까 유럽 쪽은 자식들한테 나눠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영토를 분할할 때 자기 친동생 이런 형제들한테는 카사르라든가 이런 형제들한테는 그 한반도에 가까운 만주 쪽을 나눠줬고 그렇죠. 그 반대쪽은 저 아들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이유는 원래 형제라는 건 나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안 싸운다는 거지. 근데 아들은 이미 싸워. 그래서 저쪽에 가서 싸우라고. 저 유럽에 가서 싸우라고. 싸우려면 저 아랍에 가서 싸우라고.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몽고가 형제들에게 이 우리 한반도 쪽을 넘겼기 때문에 그 이제 후손들이 쿠르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존중을 했던 거예요. 고려를 차지하는 자가 천하를 먹으리라. 그래서 고려가 이제 징기스칸이 죽었다고 해서 후계자한테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찾으러 후계자 찾으러 가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전쟁 나서 난리야. 그래서 도망쳤는데 쿠르타이가 열로 와라 빨리 와 해가지고 북경으로 끌고 가서 와 고려 사신이 나를 인정했다. 내가 정통이다. 봐라 고려도 나를 인정했잖아. 고려를 보라고. 고려가 인정한 내가 정통이야. 그래가지고 쿠빌라이가 세계를 다 먹어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몽고가 이 고려를 쳐들어왔다고 되는데 사실은 고려가 몽고를 키웠다. 그래서 몽고의 부마국이 되어서 그 이후 이제 몽고는 고려의 인정을 못 받으면 그 가족들의 그 파워 게임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왕비가 그렇죠. 그 쿠빌라이인가? 그 같은 형제들 간의 파워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고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려는 그 중국하고 다르게 3등 국민으로 밟히지 않고 몽고 다음으로 조금 힘을 줬어요. 그래서 중국의 고려양이라고 고려 풍속이 굉장히 유행해서 명나라 때까지 문제가 됐어요. 명나라에서 죽은 자의 고려 풍속을 다 둬라. 우리 중국이 자존심이 있지. 한류가 뭐냐? 고려류를 없애라. 고려류 박살 운동 이걸 막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때부터 그 징기스칸 가문하고 핏줄이 섞이지 않으면 대륙의 고원의 지배자는 될 수 없다. 그래서 누라츠 가문이 징기스칸 후계자인 그 오랑캐 가문을 끌어들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그 오랑카이족이 아마 그 징기스칸 누라치하고 친척이 됐는데 내가 중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홍타이지하고 도로곤하고 막 대결하는데 갑자기 울라나라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울라나라가 뭐냐 검색해 보니까 울라부의 나라시라는 종족이 있다. 거기에서 3명을 중국 청나라 황실의 부인이 됐어요. 근데 이름이 울라나라 하니까 뭔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말하기. 그렇죠. 그 찾아보니까 오랑카이 그 지역 일대였어. 오랑캐들이 몽고 후에 오랑캐들이 그 청나라를 정통으로 누르하치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그러나 끝까지 그 중가르를 비롯해서 많은 몽고의 부족들이 개겼는데 중가르가 이 몽고를 침략해서 몽고족을 박살내니까 몽고가 누라치에게 우리 좀 도와줘 해서 그 누라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굉장히 우리가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엮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멍청하게 이성계가 왜 요동을 정벌하다가 왔을까? 소국이 어떻게 대국을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라고. 바보 같은 얘기 좀 하지 말고 이성계 정도 능력이 명나라 정복하고 남았어요. 그런데 이유가 그때 딱 그런 그 몽고와 그 주변의 어떤 파워 게임에서 어떤 그 몽고의 부족 간의 어떤 내전이 있어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상황이 종료됐어. 그래서 이성계가 지금은 휴전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딱 눈치를 보고 전쟁을 멈춘 것은 외교적인 판단이지 어떤 군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몽고가 그 명나라와 전투를 어떻게 벌이냐 이런 그 외교 판단에서 이성계가 노련하게 외교를 한 것이고 그 이유는 이성계의 오른팔인 만주족이었기 때문이다. 이성계가 만주 애들 다 불러와 하면 수만 명 옵니다.
그럼 이성계 일단 5만 명으로 출발하지만 거기 가서 현지에서도 군대를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만주 애들 다 이쪽으로 집합 하는데 몽고가 아닌데 이쪽에 붙었는데 만주 애들 바로 몽고 쪽으로 집합 해버리면 또 이야기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굉장히 외교적인 판단을 한 거지 군사력으로 뭐 이소역대 어쩌고 해서 소국이 대국을 칠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다 모르고 한 얘기고. 그래서 결국 외교라는 큰 관점으로 보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결국 우리나라가 명나라 잔당 그리고 대만 그리고 베트남 일본과 연합해서 해양 쪽으로 큰 세력을 만들어서 그 북쪽에 맞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숙종 때까지 유지됐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중가르가 청나라에게 톱을 대고 이거 희망이 없다. 이제 싸워봤자 안 된다. 그래서 영정조 때 외교적으로 청나라에 예속돼서 그때까지 이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조총을 달라 뭐 이런 외교적인 압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조 때부터 일본하고 통신사 연결이 뜸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10년에 한 번씩 갔다 왔어요. 10년마다 가다가 그때부터 뭐 40년 만에 가고 30년 만에 가고 사실상 안 간 정조 때는 안 가고 근데 나중에 나는 그때 정조 때 끝났는 줄 알았는데 순조 때도 한번 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갔어 나중에도. 그때는 뭔가 좀 덜 간 것 같아. 대마도까지 갔다 온 것 같아. 제대로 일본 본토까지 안 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거는 역사를 정확하게 몰라서 대충 하는 얘기고. 일단 스킵하고.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것을 외교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외교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청나라를 이길 수 있었는데 광해군이 판단 실수로 그 외교력을 구사해서 누르하치를 고립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베트남도 우리하고 똑같아서 소중화 하면서 청나라에게 개기자. 우리 베트남 소중화가 지구 전체가 오랑캐에 짓밟혔으니 우리 베트남에는 지구에 문명이 없다. 그래서 막 우리하고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베트남은 그 조선하고 어떻게 지내보려고 막 연결하려고 했는데 조선이 냉담하게 행동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명나라가 계속 압박을 하니까 해양 진출을 포기했어. 그러다 보니까 해양으로 진출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첨저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해양으로 진출한 배를 안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명나라의 압박 때문이고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죠. 그 신안 유물선 보면 이게 원양 항해가 가능한 첨저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배를 그 이후로 안 만든 거예요. 배 만들 기술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해양 활동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양 활동을 하지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뭐 따로 기록 없으면 그렇죠. 뭐 그냥 그래서 잊혀지는 거죠. 꼭 정조의 잘못이 아니고 뭐 구조를 말하면 세력 전략과 생존 전략 중에 그렇게 하는 것도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고립주의를 선택한 것이고 일본도 그때 고립주의를 선택했고 다 고립돼 버렸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외교의 잘못이지 우리는 뭐 군사력이 안 되니까 청나라하고 싸우면 지니까 눈치를 봐야 된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건 진짜 때려 죽이는 멍청한 생각이에요. 그때 일본에서 유황을 많이 사와서 조총 부대를 만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외교를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조 임금의 환상을 깨는 그런 신문 기사라든가 과학자들의 발굴, 뭐 보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눈마님이 질문하신 그 한국 중산층의 특이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산층이 다 비리비리한 놈들인데 이게 뭐 희망이 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나라든 중산층이 그 나라를 끌고 가는 거 맞아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고 꼭 그 돈이 중산층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트를 말하는데 그 뭐 귀족 엘리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IT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중산층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부르주아인 거예요. 부르주아. 성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어떤 나라가 흥하냐 망하느냐는 세력 전략이냐 생존 전략이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세력 전략을 하면 무조건 흥해. 근데 세력 전략을 해도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 원래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세력이 없어. 지 혼자서 세력 전략하면 안 되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세력 전략을 어떻게 해? 일단 무인도에 2명이 있다면 우리 2명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보자면 안 돼요. 그 한 명이 항상 반대. 난 반댈세 하고 반대할 수 있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반대하는 쪽이 더 의사결정이 쉬워. 그래서 찬성하려면 다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보 세력도 보면 대중을 싫어해 진보 세력이. 그 안 되는 거예요. 대중을 모아야 돼. 다수를 만들면 방향이 생기고 뭐가 의견 일치가 되는데 소수가 되면 항상 분열이 일어나. 항상 좌파들 보면 막 굉장히 당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좌파는 항상 분열될까? 소수라서 그런 거예요. 다수라면 분열이 안 돼. 새누리당이 분열이 안 되는 이유는 다수라서 그렇고 좌파들이 분열하는 이유는 소수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소수면 합치지 않을까? 소수면 절대 분열합니다. 어느 나라도 보면 제일 분열 잘하는 게 형제간이에요. 형제가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면 세력 전략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또 고립되어 있어도 불가능하다. 일본도 생존 전략을 쓰면 안 되고 세력 전략을 써야 되는데 왜 생존 전략을 쓰냐면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면 한 놈이 길목을 딱 잡고 방해해요. 세력 전략을 쓰려 해도 방해해서 방해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는 왜 세력 전략이 되냐면 오른쪽 놈이 틀면 왼쪽으로 가면 돼. 외부에 있는 세력을 끌어들이면 돼요. 일단 경상도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생존 전략을 쓰면서 세력 전략을 방해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호남이라든가 충청이라든가 쪽은 서울을 끌어들여서 맞습니다. 외부를 계속 끌어들여서 세력 전략 가면 돼. 그러면 생존 전략이 져요. 할 수 없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좀 위험하다 싶으면 미국을 끌어들이거나 일본을 끌어들이거나 중국을 끌어들이거나 러시아를 끌어들이거나 동남아를 끌어들이거나 자꾸 끌어들이면 돼.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 일본은 친미국가가 돼서 못 벗어나. 그렇죠. 정상국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친미에서 못 벗어나 일본은. 그래서 지정학적 이유 뭐 이런 걸로 그 세력 전략을 선택하고 세력 전략을 선택하면 발전한다. 장사하는 것도 똑같은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내거리에 가게를 내지 구석에 외진 곳에 가게를 안 냅니다. 왜 외진 곳에 가게를 안 내냐면 장사 안 되니까. 장사 되는 곳에 가게를 내는 거예요. 그게 세력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통행량이 많은 곳에. 중국 사람들은 또 세력 전략이 잘 안 돼요. 잘 될 때도 있는데 불신해. 서로 못 믿어.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 조선시대부터 있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도 보면 중국 사람 왜 서로 불신하는가. 그 열하일기에 중국 놈들 좀 이상하네. 저 양반들 엘리트고 양반이고 선비인데 왜 호주머니에 저울을 딱 꺼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저울로 딱 달아보느냐. 조선 선비들은 직접 아예 물건에 손을 안 댑니다. 하인들한테 야 네가 알아서 담아. 가격은 네가 알아서 지불해. 하인이 삥땅해도 아 그 제가 월급을 적게 줘서 삥땅하는 거라 생각하지. 내가 미안하다 그러지. 내가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지. 너 왜 삥땅해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채신머리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존심 때문이라도 야 너 삥땅했지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인을 바꿔버리지. 너 멀리 돈 빼돌렸지 이런 말을 차마 못하는 게 한국의 양반이니까. 중국 사람은 아예 저울을 갖고 다니면서 또 뭐 현금 거래 아니면 안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는데 중국 사람이 자꾸 우왕청심을 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돈 되네 해서 우왕청심을 잔뜩 가져가서 팔아서 그걸로 예비를 중당했다. 중국 우왕청심만은 못 믿는다. 원래 우왕청심은 중국에서 나온 건데 중국 거는 못 믿는다. 네. 그리고 고려인삼이 사실은 만주에도 많이 있어요. 고려에만 고려인삼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중국 사람은 고려게 아니면 못 믿는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고려인삼이 가짜예요. 왜냐하면 원래 인삼은 산삼이야. 근데 고려인삼은 산삼을 집에서 재배해버린 거야. 그게 가짜지 이게. 그 당시에는 원래는 산삼이 인삼인 거예요. 아니 다 산삼이라고만 해서 유통이 됐던 걸까요? 아니 산삼이라는 단어가 없어. 아 원래 인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산삼인 거죠. 그래서 산삼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중국에 산삼이라는 단어 없어. 그냥 인삼이야. 뭐야? 그래서 인삼이 있을 뿐이지 무슨 산삼이 있냐고. 그럼 우리나라에 가짜 인삼인 재배 인삼이 나오니까 진짜 인삼을 산삼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고려 인삼은 믿을 수 있다고 중국 사람이 고려 인삼을 막 사가니까 인삼 장사로 조선국에 돈을 많이 벌었죠. 그렇죠. 뭐 그래도 적어도 3이니까.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세력 전략이냐 생존 전략이냐에 따라서 그 지정학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중산층이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조금 이
엘리트 전략으로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떤 가운데에 끼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스위스 사람들이 엘리트적이에요. 물론 내가 스위스에 가본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스위스에 가봤는데 스위스는 하수도 청소하는 사람도 엘리트인 척하더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스위스는 나라가 끼어 있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하고 왕래할 일이 많은데 외국인들한테는 이제 하청민이 일을 시키고 자기는 엘리트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전체가 엘리트인 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독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변에 오늘 뉴스 뭐 신문 보니까 9개국인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게. 근데 독일은 끼어 있다고 볼 수 없지. 독일은 큰 나라잖아. 아, 독일은 워낙 땅덩이 커가지고 아무리 엘리트인 척 하려 해도 안 돼. 좀 이제 띠란 아저씨들이 막 나치 뭐 이상한 짓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스킨헤드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독일은 신나치 이런 애들 때문에 엘리트가 될 수가 없어. 영국은 펑크족 때문에 안 되고 일본은 오갸르족 때문에 안 되고 야쿠자 이런 애들 때문에 안 돼. 우리나라는 조폭 다 없애고 엘리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국가에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그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쨌든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근데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가 엘리트인 척하고 헛심을 쓰다 보면 국민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 해일 조선 하면서 굉장히 불행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 지금도 뭐 좀 그런 게 그래서 있죠. 해일 조선이라는 게 청년 취업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청년 취업이 안 된다는 게 내가 60년대, 70년대부터 유럽에서 들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70년대부터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 영국, 프랑스 다 취업 안 된다 그랬어. 그게 40년 전 얘기야. 그래서 청년이 취업 안 되는 거는 40년 전 이야기니까 그게 무슨 해일 조선이냐고 다 그런 거지. 아마 우리나라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서 청년들 취업되려면 20년만 기다리면 취업돼요. 자동 취업. 20년만 버텨요. 그러면 지금 청년들은 다 늙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40살 청년이라 쳐주는 거였잖아요. 그때까지 살아만 40대 청년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 뭐 시골에 청년회관데 청년이 몇 살인데. 민주당의 청년을 48살인가까지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옛날도 그랬어요. 옛날도 그 야당의 청년 부장 하면은 거의 뭐 50살 가까운 그런 아저씨들이라고. 그 몇십 년 전, 한 20년 전도 그랬어요 보면. 뭐 대만이나 홍콩은 세력 전략으로 가다가 생존 전략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끼어야 되는데 이제 대만, 홍콩은 중간이 아니야. 변두리가 됐어. 중국에 붙어버렸죠. 그렇죠. 중국의 변두리가 돼버렸다. 중국의 한 지방이 돼버렸어.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친중을 해도 위험한 거예요. 중국이 흡수되어 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걸 우리가 따라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업종을 차별해야 돼. 중국이 이걸 하면 우리는 저걸 해야 돼. 중국이 못하는 걸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